2005년 강원도 원주의 한적한 마을. 이곳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순박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탐욕과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본부! 현장에서 유골로 추정되는 사체 발견했습니다. 개 사육장 지하입니다. 2013년 여름, 폐가로 변한 개 사육장 지하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유골. 그것은 사라졌던 억대 자산과 할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왜 그녀를 잔혹하게 지하에 묻었을까요? 대사육장 철창 아래 봉인되었던 8년의 진실. 그 봉인을 해제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정의를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봄 강원도 원주의 작은 마을에는 아직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면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구멍가게 앞 평상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죠. 포장도 안 된 흙길을 따라 펼쳐진 논밭 사이로는 아직도 초록색 시외버스가 흙먼지를 날리며 지나다녔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뻥튀기 아저씨의 확성기 소리, 골목마다 풍기던 저녁밥 짓는 냄새, 공중전화 부스 옆에 335 모여 서서 담소를 나누던 아저씨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시절이었죠.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 한 분이 바로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78배 연세였지만 정정하셨던 할머니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푼푼히 모은 돈으로 하나둘씩 땅을 사들였고, 세월이 흐르며 그 땅들은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상가 건물, 외곽의 넓은 농지, 그리고 몇 채의 임대주택까지. 할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은 이 작은 마을에서 손꼽힐 만한 규모였죠. 당시 시세로만 따져도 20억 원은 좋게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많은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0년 넘게 살아온 낡은 한옥집에서 소박하게 지내셨어요. 대문 옆 우물가에서 손수 빨래를 하시고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고추며 상추를 직접 키우며 사셨죠. 여름이면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부채질을 하시고,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데우시던 할머니. 그 모습은 여느 시골 할머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온화한 미소 뒤에 평생을 일궈온 억척스러움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을 뿐이죠. 특히 할머니의 손맛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장독대에서 꺼낸 김치, 정성스레 삶아낸 수육.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은 그 자체로 정성과 사랑이었어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하시며 자식들 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시던 손길. 그 따스함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워내셨습니다. 큰아들 김동수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딸 김순자는 대전에서 가정을 꾸려 살았으며, 막내 아들 김동진은 원주 시내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자식들은 주말마다 돌아가며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손수 음식을 장만에 푸짐하게 차려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새끼들 고생한다며 용돈까지 챙겨주시던 할머니였죠. 자식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통장을 열어 돈을 내어주실 정도로 자식 사랑이 지극하셨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고?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한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하루의 피로가 풀리곤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걸고 또 걸었어요. 왜 전화를 안 받나 걱정했잖아 하시면서도 자식 목소리만 들으면 금세 웃음 띤 얼굴이 되시던 할머니였죠. 동네 사람들에게도 할머니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경로당에 나가시면 늘 과일이며 떡을 한 보따리씩 사들고 오셨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돈이 뭐라고 쓸 때 써야지라며 웃으시던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죠. 특히 겨울이 되면 연탄을 몇 장씩 나눠주시고 명절 때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쓸쓸하겠어라며 손수 만든 송편과 나물을 싸주시던 그 마음씨. 그런 할머니를 사람들은 원주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했어요.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심은 나무였죠.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달리는 감을 따서 이웃들과 나눠 먹곤 하셨는데 그 감나무는 할머니에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나무였어요. 저녁 무렵이면 평상에 앉아 그 감나무를 바라보시며 혼자 중얼거리시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 참 좋구만. 우리 감나무도 올해는 열매가 많이 달렸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남편의 제사상에는 반드시 그 감나무에서 딴 홍시를 올리셨습니다. 대청마루 한켠에는 낡은 화장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남편이 젊은 시절 할머니에게 선물했다는 손거울과 빗이 오래된 레이스 보자기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거울을 들여다보시며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곤 하셨어요. 내가 참 늙었구나 하시면서도 금세 웃음을 지으시던 모습. 할머니에게는 과거의 추억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2005년 3월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셨고 자식들은 효도를 다했으며 마을은 여전히 정겨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 이미 탐욕의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를 곁에서 돕는다며 다가온 한 남자가 사실은 그녀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2005년 4월 17일 일요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얼굴을 씻으셨어요.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마주쳤을 때도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셨죠. 아이고, 김씨 어디 가시나? 응, 경로당에 나갔다 와야지. 그게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전 11시쯤 막내 아들 동진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주말 점심을 함께 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리기만 할 뿐 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경로당 가셨나 보다 싶어 1시간 뒤 다시 걸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6시 할머니가 늘 자식들에게 전화하시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할머니는 단 하루도 걸은 적 없이 저녁 6시면 꼭 전화를 주시던 분이었거든요. 동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어요. 평소 같으면 마루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거나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라도 났을 텐데 그날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방문을 열어보니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아침에 드신 듯한 밥그릇이 깨끗이 씻겨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곁에 두시던 낡은 가죽 핸드백이 보이지 않았어요. 신발장을 확인하니 할머니가 외출할 때
신으시던 검은색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어디 급한 일이 생겨 나가신 건가? 동지는 경로당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로당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말순이 어머니 안 오셨는데? 할머니는 그날 경로당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지는 서울과 대전에 있는 형과 누나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다음날 새벽 세 남매는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함께 집안을 살펴봤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어요. 옷장 속 옷들은 그대로였고 통장과 도장이 보관된 서랍도 잠겨 있었습니다.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이 거실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펼쳐진 페이지에는 4월 17일 날짜 옆에 무언가 휘갈겨 쓴 듯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마이너스 박 그게 전부였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신 걸까요? 세 남매는 어머니 주변 인물들을 떠올려 봤지만 박 씨 성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4월 20일 원주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죠. 할머니의 집을 정밀하게 조사했지만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는 멀쩡했고 집안의 물건이 뒤져진 흔적도 없었어요.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혹시 어머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어디 가고 싶다는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큰딸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루라도 자식들 목소리 안 들으면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어디 멀리 가실 때는 항상 미리 말씀하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박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제야 막내 아들 동진이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박영철이라고. 어머니 건물 관리 좀 도와드린다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걸로 아는데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사람 연락처 아십니까? 하지만 자식들도 박영철이란 사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두 번 언급하신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적도 없었고 연락처도 몰랐죠. 경찰은 동네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오후 할머니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버스터미널, 택시 기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할머니를 태운 기억이 없다고 했죠. CCTV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그 시절, 할머니의 행적을 추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주일, 열흘, 한 달.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식들의 불안은 깊어져만 갔어요. 순자는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 무사하시게 해주세요. 동지는 매일같이 어머니 댁을 찾아가 대문 앞에 서 있곤 했죠. 혹시라도 어머니가 돌아오실까 봐서요. 하지만 그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신문과 우편물이 쌓여갔어요. 마당에 고추며 상추는 물을 주는 이 없이 시들어갔고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주인을 기다리는 건 나무뿐이었습니다. 시계는 멈춰버렸고 평화로웠던 일상은 그날 이후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정말 스스로 어디론가 떠나신 걸까요? 아니면 박영철. 수사의 실마리는 그 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박영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상가 건물 세입자들을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물어봤죠. 혹시 박영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세 번째 세입자였던 슈퍼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이요? 한 2년 전부터 할머니 심부름 같은 거 해주던 사람이더라고요. 박영철은 당시 48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원주 토박이는 아니었고 서울에서 내려와 이곳저곳 떠돌며 일용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기도 하고 가끔은 부동산 중개업소 일을 거들기도 했죠. 말주변이 좋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각별히 잘해서 동네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2003년 봄이었습니다. 할머니 소유의 상가 건물 중 한 곳에서 누수 공사가 필요했는데 그때 박영철이 인부로 왔던 거예요. 일을 꼼꼼하게 잘했고 말씨도 공손했죠. 할머니, 여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또 새니까 제대로 손봐드릴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가끔 할머니 댁에 들러 이것저것 굳은 일을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데 박영철은 시간 날 때마다 들러 전구도 갈아주고 무거운 짐도 날라주었거든요.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제가 좀 챙겨드려야죠. 그의 다정한 말투에 할머니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끔은 밥도 차려주시고 용돈도 쥐어주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를 영철이라 부르며 친아들처럼 대하셨죠.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묘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중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박영철이 할머니한테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좋은 땅 있으니까 사두면 나중에 몇 배로 오른다느니. 또 다른 증인은 박영철이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도 굽으시고 하니까 은행 업무 보시는 거 도와드린다더군요. 경찰은 박영철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실종된 4월 17일 이후로 박영철 역시 종적을 감춰버린 겁니다. 그가 묵고 있던 원룸에 가보니 이미 방을 빼고 떠난 뒤였어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4월 중순쯤 갑자기 찾아와서는 급한 일이 생겨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며 보증금도 제대로 안 받고 황급히 떠났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짐도 제대로 안 챙기고. 수사팀은 박영철의 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그에게는 경기도에 사는 형이 있었어요. 형을 찾아가 동생 행방을 물었지만 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동생이랑은 연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원래 성격이 들쑥날쑥하고 한 곳에 정착을 못하는 놈이거든요. 어디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형의 말에 따르면 박영철은 젊은 시절 사기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즉시 박영철의 전과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1990년대 후반 그는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사기 행각으로 2차례나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였습니다. 효자 행세를 하며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수법이었어요. 출소 후에는 조용히 살았지만 그 본성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던 겁니다. 담당 형사 이재훈 경위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 단순 실종이 아니다. 박영철과 할머니의 동시 실종, 그리고 박영철의 전과,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범행 현장도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죠. 2005년 당시만 해도 CCTV 복음률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GPS 추적 같은 기술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할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통장 기록을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죠. 3월부터 4월 초까지 할머니 명의로 여러 차례 목돈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인출하셨다고요?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더 이상한 건 인출 장소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소 이용하시던 원주 시내 은행이 아니라 외곽 지역의 작은 지점들이었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가기 힘든 곳들이었죠. 누군가 할머니를 그곳까지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은행 지점들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물어봤어요. 한 은행원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한 분이 중년 남자분과 함께 오셨어요. 그 남자분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데리고 왔던 것 같은데 박영철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은행원도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당시 CCTV 녹화 테이프는 이미 덮어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수사는 점점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은행 인출 기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 수사팀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출 서류에 첨부된 할머니의 인감증명서, 그것이 문제였어요.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큰아들 동수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도장이 맞긴 한데 뭔가 이상합니다. 인감은 분명 할머니 것이었지만 날인된 위치와 힘의 세기가 평소 할머니가 찍으시던 것과 달랐던 거예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서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한글로만 이름을 쓰셨어요. 김말순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정성껏 쓰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서류 속 서명은 흘려 쓴 듯 삐뚤삐뚤했고 특히 순자의 받침이 할머니 필체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딸 순자는 서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우리 엄마 글씨가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 이렇게 안 쓰셔요. 경찰은 급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2주 후 나온 결과는 가족들의 직감을 뒷받침했죠. 해당 서명은 김말순 씨의 평소 필체와 상이하며 타인이 모방하여 작성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위조였던 겁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도장을 몰래 사용하고 서명까지 흉내내어 거액을 빼돌린 거예요. 그 누군가는 10중 8구 박영철이었을 겁니다. 수사팀은 박영철의 행방을 쫓기 위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호소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꺼진 듯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휴대전화는 정지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수소문해 봤지만 모두들 연락이 끊겼다고만 했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영철을 찾지 못하면 할머니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살아계신 건 아닐까? 어디 감금되어 계신 건 아닐까? 가족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큰아들 동수는 회사를 휴직하고 원주에 내려와 직접 발로 뛰며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인근 산과 계곡, 폐가들을 하나하나 뒤져봤지만 허사였죠. 그러던 중 묘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5월 말경 원주에서 약 50km 떨어진 횡성의 한 여관 주인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그 박영철이란 사람 비슷한 남자가 4월 중순쯤 우리 여관에 묵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즉시 횡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관 숙박 기록을 확인해 보니 4월 18일
실종 다음 날에 박철수라는 가명으로 투숙한 기록이 있었어요. 여관 주인의 증언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 사람 혼자 온 것 같았는데 방에서 계속 전화 통화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다급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짐 챙겨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혹시 그때 누군가와 공모했던 걸까요? 아니면 훔친 돈을 어디 숨기려 했던 걸까요? 여관 주변 CCTV를 뒤져봤지만 당시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제보도 있었어요. 원주 외곽 농로에서 할머니가 평소 매시던 가죽 핸드백과 비슷한 가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급파됐고 가족들도 함께 갔어요. 논두렁 옆 풀숲에 버려진 검은색 가방. 순자가 그걸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가방 맞아요. 가방 속에는 할머니의 지갑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도장과 통장은 없었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장소는 의미심장했습니다. 그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박영철이 예전에 일했던 게 사육장이 있었거든요. 2년 전 그는 지인과 함께 개 사육장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6개월 만에 접었고 그 이후로는 방치된 상태였죠. 경찰은 그곳을 수색했습니다. 녹슨 철창 안에는 여전히 개 몇 마리가 남아 있었고 사육장 건물은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수사팀은 사육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지하 공간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당시 수사 기술로는 땅속까지 파헤쳐 조사할 근거도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이한 점이 없어 보였거든요. 결국 경찰은 별다른 발견 없음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바로 그 지하 철창 아래 흙더미 속에 할머니가 묻혀 계셨다는 것을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할머니 소식은 오리무중이었어요. 박영철의 행방도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모든 단서들은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작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죠. 위조된 서류, 인출된 거액의 돈, 버려진 핸드백, 그리고 사라진 용의자. 퍼즐 조각들은 있었지만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졌어요. 밤마다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어디선가 자식들을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얘들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방과 차가운 어둠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어요.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2005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할머니가 실종된 지 8달. 계절은 다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댁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인 없는 감이 시들어 떨어졌고 대문 앞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박영철을 찾지 못하는 한 더 이상 진전이 없었거든요. 담당했던 이재훈 형사는 밤잠을 설치며 사건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분명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 사육장, 분명 수상했는데 그는 당시 사육장을 수색했을 때를 떠올렸죠. 하지만 상부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더 이상의 수색 영장 발부를 거부했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어요. 한편 가족들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동수는 회사를 결국 그만뒀어요. 어머니를 찾는 데 전념하겠다며 원주에 눌러앉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하며 어머니를 찾아 헤맸죠.
지나가는 노인들만 봐도 혹시 김말순이란 분 아십니까? 라며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딸 순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으며 자신을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순자야, 엄마 여기 있어. 추워. 무서워.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보, 이제 좀 놓아요. 당신까지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엄마를 놓아요? 어떻게? 막내 아들 동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그날 좀 더 일찍 갔더라면, 내가 박영철이란 놈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자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가족들은 그런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남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2006년 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재산 처리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은행 대출이 있었던 상가 건물에서 연체 통지가 날아왔어요.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었지만 할머니는 실종 상태였고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려면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었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었죠.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어요. 큰아들은 어머니가 돌아오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처분하냐며 반대했고 동생들은 현실적으로 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냈던 남매들이 어머니의 실종으로 인해 처음으로 다투게 된 거예요. 결국 2006년 6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날 법원 앞에서 함께 울었어요. 마치 어머니를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죠. 사회적 관심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는 지역 언론에서 크게 다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갔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나왔고 할머니의 실종 사건은 그저 미제 사건 목록의 하나로 묻혀버렸습니다. 가끔 목격담이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비슷한 할머니를 봤다. 제주도 요양원에 계신 것 같다. 하지만 모두 허위 제보였죠. 가장 괴로웠던 건 박영철에 대한 소식들이었습니다. 2007년 초 인천에서 박영철과 비슷한 남자가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2008년에는 대구에서, 2009년에는 광주에서 비슷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허탕이었어요. 그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정말 박영철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이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재훈 형사는 2010년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중 가장 가슴 아픈 미제 사건이 바로 김말순 할머니 실종 사건이었어요. 퇴직 전 마지막으로 사건 파일을 정리하면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 자신이 살아있을 때나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었죠. 세월은 무심히 흘러 2013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실종된 지 벌써 8년이 지났어요. 공소시효 만료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죠. 순자는 어머니가 편히 쉬시길 빌 뿐이었고
동수는 방 한켠에 어머니 영정을 모셔놓고 매일 아침 절을 올렸습니다. 동지는 여전히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주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침 그 전화를 받은 건 신임 형사였는데 그는 우연히 오래된 미제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혹시 2005년에 실종된 할머니 사건 아직 수사 중인가요?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그 한 통의 전화가 8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보자는 박영철의 옛 동업자였던 정모 씨였습니다. 그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박영철과 함께 개 사육장을 운영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정 씨는 8년 전 어느 날 밤 박영철이 사육장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2005년 4월 중순경이었다고 해요. 정 씨가 우연히 사육장 근처를 지나다가 한밤중인데도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들어가 보니 박영철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지하에서 뭔가를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형님 왜 이래요? 물었더니 박영철은 깜짝 놀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개들 묻으려고라고 얼버무렸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하에 개를 묻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욱 의심스러웠던 건 그 이유였습니다. 박영철은 정 씨에게 당분간 사육장 출입 좀 하지 말라며 열쇠를 회수해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연락이 끊겼죠. 정 씨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깊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업을 정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뉴스에서 할머니 실종 사건과 박영철 수배 소식을 보고는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설마 그때 지하에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정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두려웠어요. 괜히 연루될까봐. 8년이란 세월 동안 그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어 제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팀을 재편성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이재훈 전 형사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어요. 8년 전에 제대로 파봤어야 했는데 그는 당시를 후회하며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7월 23일 새벽 대규모 수사팀이 폐쇄된 게 사육장으로 향했죠. 8년 만에 재수색이었습니다. 사육장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철창은 녹이 슬어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개들도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수사팀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나무로 된 낡은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축축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굽혀야 했고 여기저기 우리로 사용했던 철창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바닥을 살폈죠. 첨단 장비로 지면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기술이었습니다. 지표투과 레이더, GPR이라는 장비였는데 땅속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비를 조작하던 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이상한 신호가 잡힙니다. 지하 공간 한쪽 구석, 철창 바로 아래 부분이었어요. 다른 곳보다 흙이 약간 푹 꺼져 있었고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군가 땅을 파고 다시 메운 흔적이었죠. 수사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30cm, 50cm.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1m쯤 파내려 갔을 때 한 수사관의 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멈춰요. 여기 뭔가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드러난 건 뼈였습니다. 사람의 두개골이었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과학수사대원들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완전한 형태의 유골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함께 발견된 건 낡고 해진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남색 치마 저고리, 그리고 검은색 조끼. 감식팀은 즉시 유품을 확인했습니다. 옷 안쪽에서 작은 천 조각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수 놓아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바느질로 새겨 넣으신 것이었죠. 그리고 유골 옆에서는 부서진 안경테 조각도 나왔습니다. 가족들에게 확인한 결과 할머니가 평소 쓰시던 안경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DNA 감정이었습니다. 유골에서 채취한 시료를 자식들의 DNA와 대조한 결과 일치율 99.9%로 김말순 할머니의 유골임이 확인됐죠. 8년 만에 찾은 어머니. 하지만 그것은 뼈만 남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세 남매는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딸 순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아들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의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골 곳곳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어요.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 있었고 두개골에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였죠. 피해자는 생전에 상당한 외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정선은 차갑게 사실만을 기록했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미세한 혈흔도 검출됐어요. 8년이 지났지만 루미놀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이곳에서 살해당했고 지하철창 아래 매장됐던 겁니다. 8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유골이 발견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박영철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전국에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8년 전 억대 자산가 할머니 살해 용의자 박영철, 전국 수배 그의 얼굴이 뉴스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어요. 박영철은 그동안 가명을 쓰며 떠돌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인천에서 공사판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하고 대구에서는 식당 설거지를 하기도 했어요. 주민등록도 하지 않은 채 쪽방촌을 전전하며 살았죠. 할머니에게서 빼돌린 돈 5천만 원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해요. 도박과 술로 탕진했던 겁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건 빈털터리 신세와 양심의 가책뿐이었죠. 2013년 8월 5일 부산 영도의 한 쪽방촌에서 박영철이 체포됐습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는 소주병을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체포에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까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순히 수갑을 찼죠. 8년간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주경찰서 조사실로 압송된 박영철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8년 전에 그 말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야위어 광대뼈가 튀어나왔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 증세였습니다. 도망 다니는 동안 술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거예요. 첫 조사에서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죠. 위조된 서명, 인출된 돈,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하에서 발견된 유골. 담당 형사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박영철 씨, 이제 끝입니다.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박영철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틀간의 신문 끝에 그는 결국 무너졌어요. 2013년 8월 7일 새벽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할머니를 제가 죽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참회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영철의 진술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는 2003년 할머니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미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부동산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들도 자주 안 오시고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는 의도적으로 할머니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효자 행세를 하며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죠. 2년 동안 그는 할머니의 도장과 통장을 몰래 빼돌리고 복제했습니다. 할머니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200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명의로 대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어요. 금액이 너무 커지자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했고 할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2005년 4월 17일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박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철아,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니? 박영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 그거요? 할머니 재산관리 차원에서 제가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는 할머니를 개 사육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오후 2시쯤 할머니는 박영철의 차를 타고 사육장에 도착했어요. 외진 곳이라 주변에 사람도 없었죠.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자 박영철이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 재산을 불린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니? 내가 언제 이런 거 했어? 위조된 서류들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아, 내가 날 속인 거니? 당장 다 돌려놔. 박영철은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순간 박영철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8년을 공들인 계획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는 근처에 있던 강목을 집어들었어요. 할머니를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정신을 차려보니 할머니는 이미 쓰러져 계셨어요. 박영철의 진술은 담담했지만 듣는 이들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박영철은 공포에 질렸죠. 이제 끝났다. 그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하로 끌고 내려가 철창 아래 구덩이를 팠던 거예요. 할머니가 숨이 붙어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묻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조사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할머니는 어쩌면 살아있는 채로 매장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자식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박영철은 그날 밤 서둘러 할머니 집으로 가서 통장과 도장을 챙겼어요. 그리고 횡성의 여관으로 숨어들었죠. 며칠 뒤 나머지 돈을 인출하고는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매일 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어요. 저를 원망하시면서. 하지만 그 고통도 할머니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모든 진술이 끝났을 때 박영철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진정 뉘우침에서 나온 것인지는 의문이었어요. 8년간 봉인되었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9월 박영철은 살인, 사체유기, 사기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기소장에는 그의 범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신뢰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 잔혹한 살해 방식, 그리고 8년간의 도주.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만큼 엄벌이 필요합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탓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피고인석에 선 박영철은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기립했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효자 행세로 신뢰를 얻은 뒤 그 신뢰를 악용해 재산을 가로챘죠. 그리고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주저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할머니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나를 잘 챙겨준다.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 편지를 듣는 순간 방청석의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박영철을 믿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하게 배신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순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고 동수와 동지는 이를 악물었죠. 박영철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반성을 강조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8년간 도주 생활을 하며 매일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차가웠죠. 재판장은 박영철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박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질렀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그토록 믿어주셨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족분들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 영전에 참여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가명을 위한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방청석의 동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눈물이야. 우리 어머니는 어땠겠어. 2013년 12월 17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재산을 편취하고 발각되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영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8년간의 고통, 기다림,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박영철은 묵묵히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판결 일주일 후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유골로 발견된 지 5개월 만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죠.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8년 전 그 온화한 미소 그대로였어요. 조문객들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장지는 할머니가 평생 아꼈던 땅 한 켠이었습니다. 감나무가 보이는 언덕이었죠. 남편의 묘 옆에 할머니를 모셨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 곁에서 편히 계세요. 동수가 흙을 한 줌 뿌리며 말했어요. 순자는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울었고 동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깨워줬거든요. 특히 독거노인들이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알려지면서 정부는 노인 보호 대책을 강화했어요. 금융기관에서는 고령자의 거액 인출 시 가족 확인 절차를 도입했고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를 확대했죠. 은퇴했던 이재훈 전 형사는 이 사건이 해결된 걸 보고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고 해요. 8년간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그는 할머니 묘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당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참회였죠. 그리고 후배 형사들에게 당부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재산으로 김말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을 돕고 범죄 피해 노인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늘 남을 도우시던 분이었잖아요. 이게 어머니 뜻에 맞을 것 같아요. 순자의 말대로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씨는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세상에 남게 됐습니다. 2024년 현재 박영철은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할머니의 묘소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감꽃이 피어납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감나무의 후손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세 남매는 빠짐없이 모여 어머니를 추억합니다. 2005년 원주 억대 자산가 할머니 실종 미스터리. 8년 만에 개 사육장 철창 아래서 밝혀진 추악한 진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뢰란 무엇인가?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노인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할머니의 넋이 편히 쉬시길,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